뉴욕 증시가 밤사이에 상승했고요. 또 국내 증시도 어제 상승 흐름을 보였는데 왠지 모르게 괜히 좀 아쉬움이 남더라고요. 그간 홀로 좀 뒤처졌던 코스피여서 그런지 좀 더 강하게 올라줬으면 하는 바람이 있었는데 오늘 또 국내 증시 어떤 모습을 보일지 저희와 함께 꼼꼼하게 챙겨보시죠. 네, 비커 단행 이후로 뉴욕 증시 일제히 사상 최고치 경신 랠리를 이어가고 있지만 국내 증시는 그 이후로 2%도 채 오르지 못한 채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오늘 추가적인 가격 상승을 시원하게 만들어줄 수 있을지 주요 이슈들 점검을 해나가 보도록 할 텐데요. 먼저 뉴욕 증시 상황부터 체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간밤 뉴욕 증시 상황 확인해 주시죠. 네, 말씀해 주신 대로 뉴욕 증시는 사상 최고치 행진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비컷 훈풍이 계속해서 불고 있는데요. 다우지수 0.2%가량 올랐고요. 나스닥 0.56%, S&P 500 지수 0.25% 강세를 보였습니다. 다우와 S&P 500 지수 사상 최고치 행진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장 초반에 좀 흔들림이 보이기도 했었지만 그래도 곧바로 엔비디아가 상승하면서 같이 3대 주요 지수 모두 일제히 상승하는 모습들 나타났었죠. 지금 S&P 500 지수가 사상 최고치 기록하면서 5,700선 위로 계속 향하고 있는데요. 어디까지 갈까요? 골드만삭스는 6,000까지 간다고 보고 있습니다. 데이비드 코스틴 골드만삭스 미국 주식 총괄은 S&P 500 지수가 내년에 6,000포인트에 도달할 것이라면서 미 대선을 앞두고는 불확실성 때문에 좀 흔들릴 수가 있겠지만 대선 이후 상승을 전망한다고 밝혔고요. 또 골드만삭스의 글로벌 시장 부문 상무는 S&P 500 지수가 내년이 아닌 올해 말에도 6,000에 도달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대선 이후로 역시나 FOMO, Fear of Missing Out, 나만 이 상승 랠리에 동참하는 것 못하는 것 아닌가라는 그런 두려움에 몰려들면서 강한 랠리가 예상된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과연 시장이 6,000까지 올해 도달할 수 있을지 관전 포인트로 챙겨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시장 전반 이야기 해봤다면 업종별 그리고 종목별 흐름도 체크를 해봐야겠죠. 뉴욕 증시에서 반도체주가 굉장히 크게 오르면서 전반적인 상승 흐름을 만들어냈는데요. 일단 엔비디아 M7 종목 중 가장 크게 올랐습니다. 4% 가까이 올랐고요. 젠스영 CEO의 자사주 매각이 종료된 것으로 보인다는 보도가 호재로 작용을 했고 또 모건 스탠리가 보고서를 냈는데 내용에서 블랙웰 칩 생산이 대량 생산이 시작됐다라는 이야기가 들려왔습니다. 이런 것들이 합쳐지면서 주가의 상승 압력으로 작용했습니다. 브로드컴도 밤사이에 1.1%가량 오름세를 보였는데요. 월가에서는 장기적인 AI 수혜주로 브로드컴을 꼽고 있습니다. 또 강력 매수 의견 월가 전반적인 의견이 되겠고요. 평균 목표 주가 198달러대로 종가 기준 13%가량의 추가 상승 여력이 있다는 분석입니다. 마지막으로 인텔 요새 말이 참 많은 종목이 되겠죠. 밤사이에 1%가량의 상승세를 보였는데 월스트리트저널은 조금 좀 신중한 모습을 보였습니다. 최근 메가딜 이야기가 계속해서 나오고 있는데 이 메가딜이 인텔을 살릴 수 있을 것이다. 이런 이야기, 믿음은 갖지 말아라. 좀 신중하게 접근해라는 이야기를 했죠. 과연 인텔에 대한 딜이 성사될지 그리고 성사된다 한들 인텔의 반등으로 이어질지는 체크를 해봐야 되겠고요. 뉴욕 증시에서 반도체주가 대체로 강세를 보인 만큼 국내 반도체주에 대한 투자 심리도 자극이 될지 지켜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중국의 부양책 효과를 톡톡히 받은 뉴욕 증시였습니다. 뉴욕 증시에서도 부양책에 특별히 오른 종목들 있었는데요. 일단 뉴욕 증시에 상장돼 있는 중국 기업들이 굉장히 크게 올랐습니다. 요 박스 안을 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쨍한 초록색일수록 상승률이 크다라는 것을 의미한다고 말씀드리고 있죠. 뉴욕 증시에 상장돼 있는 여러 국가들의 기업을 그린 히트맵이 되겠는데 중국 지역에 특히 쨍한 초록색이 많습니다. 징동닷컴 14% 가까이 올랐고요. 핀더더 그리고 니오와 리오토 전기차 관련주도 11%대 상승률을 보였습니다. 국내 증시에서도 중국 기업 상장된 종목들 있거든요. 과연 어떤 흐름을 나타낼지 오늘 지켜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중국 기업 외에도 다른 종목들도 함께 중국의 부양책 효과를 톡톡히 봤는데요. 일단 카지노주가 크게 올랐습니다. 라스베이거스 샌즈가 5%대, 윈리조트가 5% 가까운 오름세를 보였죠. 중국 마카오가 카지노의 거점 중 한 곳으로 잘 알려져 있는 만큼 카지노주가 상승 탄력을 입은 것으로 보여지고요. 중국 경기가 살아나면 글로벌 경제 전체가 함께 살아나지 않을까라는 기대감에 글로벌 경기 가늠자로 분류가 되고 있는 중장비 제조업체 캐터필러와 물류업체 페덱스도 모두 3%대의 상승률을 기록했습니다. 그리고 중국의 부양책이 제시가 되니까 국제유가도 함께 들썩였습니다. 국제유가 한번 체크해 보시죠. 밤 사이에 1.7%가량 크게 오르면서 배럴당 71달러 선으로 올라왔는데요. 중국 경기 부양책이 한 몫을 톡톡히 했습니다. 경기 부양책을 통해서 중국의 경제가 다시 살아나게 되면 원유 수요가 다시금 올라오지 않을까, 회복되지 않을까라는 기대감이 국제유가에 반영된 것으로 보이는데요. 수요 측면 이야기가 나와서 오펙이 제시한 원유 수요 전망 보고서도 함께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차트 함께 보실까요? 오펙이 원유 수요 정점 아니다라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지금 원유 수요 전망 보고서가 나왔는데요. 2050년까지 에너지 수요가 24% 증가할 것이라고 제시를 했습니다. 그리고 2029년 일평균 1억 1,230만 배럴로 작년보다 하루 1,010만 배럴 더 많은 수요가 있을 것이라면서 긍정적인 그런 전망을 제시한 건데 노란색 선이 오펙의 수요 전망치가 되겠습니다. 그런데 보시죠. BP나 IEA 같은 다른 기관들은 지금 2030년쯤에 원유 수요가 정점을 찍은 뒤 감소할 것으로 내다보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오펙이 조금의 아웃라이어라고 볼 수가 있는 건데요. 과연 오펙의 말대로 계속해서 수요 전망이 정점을 도달하는 게 미뤄질지는 체크를 해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조금은 다른 의견도 있다는 점 체크를 해봤습니다. 그렇다면 국내 증시 수요 일정을 대비해보는 시간도 가져볼까요? 일단 뉴욕 증시에서 중국 관련주가 강세를 보였는데 국내 증시 전일 미리 중국의 부양책을 일부 반영을 하긴 했습니다. 화학과 철강주가 먼저 오름세를 보였었죠. 과연 오늘장에서도 관련주들이 움직임을 받아갈지 체크를 해보셔야 될 것 같고요. 엔비디아 훈풍이 국내 증시 반도체 투자 심리 자극할 수 있을지도 지켜보시죠. 그리고 베일을 벗은 대기업 지수, 과연 편입을 실패한 종목들의 주가 흐름이 그래도 양호하게 흘러갈 수 있을지 한번 종목을 체크를 해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워낙 기대감에 그간 많이 올랐던 만큼 편입에 실패했다는 소식이 악재로 작용을 할 수가 있기 때문이죠. 그렇다면 이런 질문들을 안고 은주 앵커와 함께 국내 증시 더 깊게 들어가 보시죠. 네, 어제 우리 양시장 모처럼 1%대 동반 반등에 성공을 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는 약하다라는 느낌이 강하게 드는 건 훨씬 더 좋은 글로벌 증시 때문에 상대적으로 소외감이 들기 때문이 아닐까 하는 생각도 함께 드는데요. 어제 코스피는 1% 오름폭을 보이면서 2,600선까지 일단 올라섰고요. 코스닥 같은 경우도 똑같이 1.6%의 상승 보이면서 767선까지 오름폭을 만들어내기도 했습니다. 현재 비커 단행 이후로 전반적인 글로벌 증시의 상승률을 놓고 봤을 때 아직까지 우리나라 증시의 상승률이 상대적으로 미비하다라는 부분에 있어서 언제
함께 반등에 추가적으로 올라줄 수 있을지 많은 분들이 기다리고 계실 것 같은데요. 그럼에도 어제 오르는 종목들의 수는 나름 적지는 않았습니다. 어떤 시장이었는지 한 판으로 함께 정리를 해보도록 할 텐데 어제 반도체나 2차 전지와 같은 주도주들도 오름폭에 함께 몸을 실기도 했죠. 반도체 현재 오늘 이제 저녁에 발표되는 마이크론의 실적을 대기하면서 나쁘지 않은 흐름을 이어갔습니다. 다만 최근에 삼성전자의 주가가 크게 흔들리는 모습을 보이자 증권가에서도 17곳 중에 15곳은 삼성전자의 목표 주가를 하향하는 리포트를 대거 쏟아내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런 상황에서도 코스닥 위주로 상장돼 있는 소부장 관련주들의 주가 상승이 어제 반도체주들의 상승을 이끌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어제는 2차 전지 관련주들도 큰 폭으로 오름폭을 보였죠. 특히 코스닥에 상장돼 있는 대형주들 위주로 지수 상승이 나왔는데 그 전날에 테슬라가 5% 정도 가격 상승을 보이면서 긍정적으로 국내 2차 전지주들에게도 상승 흐름에 기여를 했습니다. 3분기에 전기차 인도량 생각보다 더 긍정적일 수 있다. 전년 대비해서 8% 증가폭이 예상된다라는 전망치와 함께 어제 2차 전지주들 함께 몸을 실었고요. 그리고 오늘 해리스가 새로운 정책을 발표를 합니다. 경제정책 발표를 하게 되는데 그러다 보니까 어제 해리스 트레이드와 관련해서 태양광이나 풍력 쪽의 움직임 국내장에서도 선제적으로 나왔습니다. 신재생 에너지 쪽도 좋았고 또 STO 법제화와 관련돼서 STO 관련주들 그리고 중국에서 부양책 이슈가 나오면서 철강 쪽도 올랐고 동일하게 화학 관련주들도 롯데케미칼이 10% 이상의 오름폭을 키우면서 관련주들 일제히 상승 흐름을 보였습니다. 그 외 테마단으로 묶을 수 있는 이슈들도 함께 점검을 해보도록 할 텐데요. 경영권 분쟁과 관련해서 FN 가이드가 무려 4회 연속으로 상한가에 안착을 했습니다. 올해 상반기만 하더라도 주가가 5,000원 정도였는데 현재는 10,000원 이상까지 껑충 올라간 모습이고요. 이 화천그룹과 함께 지속적인 경영권 분쟁 이슈 때문에 어제 관련주들이 일단은 모두 상한가에 안착하는 모습은 나왔습니다. 2000년도 정도에 출발한 이 FN 가이드 원래는 삼성 쪽 안에서 있었던 기업이었는데 김모 전 회장이 FN 가이드를 인수할 때 이 화천그룹과 함께 손을 잡았었던 게 현재는 가장 큰 문제로 변질이 된 것 같습니다. 현재 화천그룹 쪽에서 가지고 있는 지분율이 월등히 높기 때문에 어떻게 될지 시장 분위기는 지켜봐야 될 것 같은데요. 일단 오는 31일에 주주총회가 예정이 돼 있습니다. 그 전까지 그렇다면 계속해서 이러한 시세가 나올 수 있는 것인지도 지켜보셔야겠죠. 그리고 딥페이커 관련주들 어제 이 시간을 통해서 여러분과 함께 점검을 해봤었는데요. 그 전날의 시간의 거래에서 상한가 안착을 했던 만큼 어제 관련주들 장중에도 큰 폭의 상승을 보이기도 했습니다. 센즈 대비 17% 가까이 오름폭을 보였고요. 모니터랩도 9% 가까이 오름폭을 키웠네요. 그리고 교육 관련주들 내년 3월부터 정부가 AI 디지털 교과서 도입을 한다는 소식을 전해왔었죠. 이 헤드라인 같은 경우는 사실 단독으로 전해졌던 건데 현재 AI 디지털 교과서를 신청한 기업들이 170곳 정도가 된다고 합니다. 다만 그 안에서 현재 무더기로 현재 정부의 기준을 맞추지 못했다라는 소식들이 전해오면서 개발사들이 말 그대로 패닉에 빠졌다는 소식이 전해졌는데 약간은 부정적인 이슈가 전해졌음에도 불구하고 어제 관련주들 일단은 일제히 함께 오르는 모습이 나왔습니다. YBM넷은 22.5%, 아이스크림 메듀도 13%의 상승 흐름을 보였네요. 그리고 어제 국내 시장에서 가장 큰 화두 이슈는 바로 금투세 이슈였죠. 인버스도 국장이다라는 엄청난 명언을 남기면서 어제 국내에서는 굉장히 이슈가 되기도 했습니다. 행복하고 정의로운 대한민국 금융투자소득세 시행은 어떻게라는 주제로 어제 금투세 정책 토론회가 열렸는데 사실은 양측의 입장 차이만 확인한 채 끝이 났다. 굉장히 허무하다라는 입장이 굉장히 많이 전해지고 있습니다. 3대3 토론으로 150분 동안 진행이 됐고요. 유해 측과 시행 측으로 나눠서 확인을 해볼 수 있겠는데 어제 나왔었던 주요 발언들을 정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유해 측의 입장을 보면은 현재 연평균 수익률이 나스닥의 14%고 코스피는 3% 정도밖에 안 되는데 3%의 수익률을 보이고 있는 시장에 무슨 세금을 매겨야 하냐라는 발언이 있었고요. 그리고 금투세보다는 현재 시장에서는 자본시장의 선진화가 우선돼야 된다. 그렇기 때문에 코스피가 5,000선 수준까지 가야만 유예하는 시기가 적절하다라는 발언도 있었습니다. 한마디로 상법의 개정과 증시 부양이 우선이다라는 유예 측의 입장을 정리해 볼 수 있겠고요.
반대로 시행 측의 입장을 확인을 해보면 결론적으로 이런 것들은 소액 투자자를 위한 법안이다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금투세로 증시 투명성이 개선이 되면 오히려 우리 시장을 떠났던 외국인들도 돌아올 수 있다라는 발언도 함께 나왔습니다. 그리고 어제 가장 큰 화두를 모았었던 한 의원의 발언이었죠. 증시가 빠질 것 같으면 인버스에 투자하면 된다라고 발언을 하자 온라인상에서도 굉장히 뜨거운 반응이 있었습니다. 사실 의원 입장에서 입에서 이러한 발언이 직접 나왔다라는 부분에서 많은 국민들이 또 실망감을 가져갈 수밖에 없었고요. 그렇다면 의원들은 왜 대한민국에 숏을 치지 않냐라는 반응까지 온라인상에서는 굉장히 뜨거웠습니다. 이런 내용들을 정리를 해서 현재 시행 측에서는 법 개정 여부를 따지지 않고 즉시 시행하는 게 맞다라는 입장을 내밀었는데 실제로 금투세 도입을 결정하고 나서 우리 시장 안에서의 규모가 줄어들었는지를 확인해 볼 수 있는 데이터도 함께 공개가 됐습니다. 2022년부터 금투세와 관련된 이슈가 본격적으로 화두가 됐었는데 2021년과 비교했을 때 5천만 원 이상의 주식을 보유하고 있는 투자자들의 비중이 확실하게 줄어든 모습을 볼 수 있었고요. 이러한 데이터만 놓고 보더라도 지금 당장의 금투세를 시행하게 된다면 안 그래도 부족한 우리 시장 안에서의 유동성이 더욱더 줄어들 수밖에 없다라는 우려감이 굉장히 강하게 투자자들의 마음을 움직이고 있는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오늘 개장 전에 우리가 또 함께 확인해 볼 이슈들은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첫 번째 이슈부터 바로 열어보시죠. 어제 장 마감하고 나서 밸류업 지수 공개가 됐습니다. 어제 사실 금투세 이슈로 굉장히 장중에도 혼란스러웠는데 장 마감 이후 발표된 밸류업 지수도 이 혼란을 더 가중시키는 그런 내용들이 공개가 됐습니다. 좀 간단하게 정리를 해보도록 할 텐데요. 우리가 예상했던 거와는 다르게 통신업종이라던가 기존에 우리가 예상했었던 금융주의 종목들이 제외가 됐습니다. 반대로 SK하이닉스라던가 삼성전자와 같이 이 정보기술 산업 쪽이 최다 편입이 되면서 시장에서 예상했던 예상치를 조금은 엇나가는 모습을 보였고요. 이 정부에서는 5단계 스크리닝을 거쳐서 100가지의 종목을 선정했다라고 이야기를 했고 지금 코스피 200보다 수익률이 이번에 편입된 종목들이 9%나 더 양호한 것으로 확인이 됐습니다. 코리아 밸류업 지수가 최근 5년간의 수익률이 43.5%를 기록하는 종목들이라고 하는데 코스피 200보다도 더 우수한 성적을 가지고 있는 종목들이 대거 편입이 되면서 전문가들의 의견도 부정적인 시각들이 많이 전해졌는데요. 이 밸류업 지수에는 PBR은 낮되 자기 자본이익률이 높은 기업이 포함되어져야 된다라는 의견도 있었고 이미 잘하고 있는 기업 위주로 지수를 구성하는 것은 취지에 벗어나는 것이다라는 소식도 있었습니다. 일단은 공개가 됐고 밸류업 지수 오는 11월에 본격적으로 ETF 상장까지 이어진다고 하는데 일단은 공개가 된 만큼 오늘 국내장에서는 어떻게 소화를 해나갈지도 일단 함께 점검을 해보시고요. 두 번째 이슈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지는 두 번째 이슈는 어제 국내 증시에서 이미 한 차례 변동성을 보였었던 중국 부양책과 관련된 이슈입니다. 다만 유럽 쪽 그리고 미국 쪽에서 해당 이슈로 추가적인 지수 상승이 있었던 만큼 오늘 국내장에서도 다시 한번 해당 이슈로 관련주들이 움직이는지 추가적인 점검이 필요해 보이고요. 어제 미국 증시 전반적으로 긍정적인 상승 흐름을 보였던 가운데 유럽 증시 쪽도 추가적인 상승이 나왔었고 아시아권 증시도 어제 해당 소식으로 상해 종합지수는 4% 넘는 급등을 보였습니다. 중국이 지준율을 0.5% 낮춰서 시장에 190조 원을 공급한다라는 부양책의 소식이 어제 전해졌는데 이 지준율을 낮추게 되면은 대출과 같은 상품들을 통해서 시중에 풀리는 현금량이 늘어나기 때문에 시장 안에서의 유동성이 가파르게 증가하는 부양책이라고 이해를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뿐만 아니라 부동산 대출 금리도 0.5%포인트 추가적으로 인하한다라는 소식도 전해진 만큼 중국 안에서는 코로나 이후로 가장 공격적인 부양책이 나오고 있다라고 로이터의 평가도 함께 잇따라 나왔고요. 해당 소식으로 오늘 미국 상장에서 미국에 상장돼 있는 중국 기업 관련주들이 두 자릿수 오른 종목들이 대거 나왔습니다. 징동닷컴은 14% 가까이 그리고 니오 같은 경우는 11%의 오름폭을 보였는데 어제 관련주들 국내 증시에서는 화학 혹은
철강 관련주들이 먼저 오름폭을 보였죠. 해당 개념으로 놓고 봤을 때 그렇다면 오늘 국내 증시에서는 중국 기업 관련주들이 함께 오름폭에 동참할 수 있을지 지켜보시고요. 대표적으로 이러한 종목들 먼저 추려볼 수 있었습니다. 그 외에서도 시장에서 함께 평가하고 있는 카지노나 구리, 리튬 이런 관련주들도 함께 움직일 수 있기 때문에 오늘 시장 안에서의 변동성도 꼭 주목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시장 안에서 여러 가지 이슈가 있습니다. 국내 증시 어디에 초점을 맞춰서 어떤 변동성을 보일지도 굉장히 궁금한데요. 개장 상황까지 이데일리 TV와 함께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9월 25일 수요일입니다. 이데일리 TV 뉴스 브리핑 시작하겠습니다. 예, 오늘 이데일리 신문도 앞서 이은주 앵커가 정리를 잘 해주신 것처럼 금투세 관련된 얘기, 그다음에 코리아 밸류업 지수 얘기, 이 중국의 대규모 부양책 얘기 이런 얘기들이 좀 주요 뉴스들이었습니다. 저도 하나하나 이데일리 신문에 나온 내용을 중심으로 좀 정리를 좀 해보겠습니다. 일단 어제 민주당 토론, 사실상 총회 형태의 토론이었는데 민주당 내부의 상황은 일단 어제 총회가 끝나고 난 뒤에는 유예 쪽, 시행보다는 유예 쪽으로 무게가 더 실리고 있다라는 내용들이 좀 이데일리 취재 결과 좀 확인이 좀 됐고요. 아시다시피 이제 국힘당 쪽에서는 이제 아예 폐지를 해야 된다는 쪽 계속 주장을 하고 있죠. 정부도 그렇고. 하지만 민주당 내에서는 유예냐 시행이냐 이 둘 중에 두 개를 가지고 이제 어느 쪽에 대한 쪽에 이제 민주당 당론을 결정할 것이냐 그게 어제 총회에 개최했던 이유였는데 민주당은 뭐 당론으로 지금 확정돼서 공식 발표된 건 아닙니다만 어제 총회를 해보니 시행 당장 하는 것보다 유예를 일단 하는 쪽으로 무게가 좀 실리고 있다. 이게 이제 이데일리 취재 결과입니다. 시행 쪽의 얘기는 지금 시장 상황은 뭔가 좀 투자자들이 좀 안심하고 투자를 할 수 있는 여건을 먼저 조성해야 되는, 즉 뭐 상법 개정이라든가 이런 걸 통해서 투자자들의 보호 장치를 먼저 마련해 두고 투자자들이 정말 미국처럼 기업의 실적이라든가 향후 전망, 성장성 이런 것들을 판단을 해서 투자를 할 수 있는 시장 환경을 먼저 만들어야 된다. 이런 쪽에 포커스를 좀 두고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고, 그다음에 시행 쪽은 역시 이제 이 세금 관련된 부분에 좀 영향이 좀 있다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국민 계세주의라고 하죠. 소득이 있는 곳에 세금이 있다라는 이 원칙이 이 금투세 주식시장에서도 적용이 돼야 된다라는 주장. 이런 부분들이 있었고요. 사실 이게 결국은 근본적으로는 우리나라 시장의 투명성, 건전성을 강화시켜서 투자자들이 돌아올 수 있게 만들 것이다. 이제 이런 얘기를 좀 하고 있어요. 뭐 100% 틀린 얘기는 아니긴 합니다만 어쨌든 이게 뭐 지금 당장 투자자 입장에서 봤을 때는 이 금투세가 도입이 될 경우 투자 심리에 굉장히 악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점이 크다라는 점에서 민주당의 내부 의견도 시행 쪽으로 보다는 이제 유예 쪽으로 좀 가고 있다 이렇게 봐야 되겠고요. 조금 더 이제 중요하게 좀 포인트가 되는 부분은 제가 봤을 때는 어제 토론이 끝난 다음에 당 정책회의에서 내놓은 얘기인데요. 상법 개정 관련 등의 코리아 부스터 5개 프로젝트를 이제 법률 제정 작업을 하겠다. 지금 민주당 상황에서 뭐 민주당이 법률 제정에서 올리게 되면은 사실은 뭐 통과시키는 건 큰 어려움이 없기 때문에 그 내용이 보면 이사 충실 의무를 주주로 확대한다는 내용, 독립 이사를 의무화한다는 내용, 감사 분리 선출 문제, 대기업 집중 투표제 활성화 문제 등등등. 그동안 이제 이 상법 개정 관련돼서 나왔던 얘기들이 좀 대부분 들어가 있습니다. 결국은 민주당의 속내는 이제 이 부분에 있는 게 아니냐 이렇게 좀 해석을 해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자, 두 번째는 코리아 밸류업 지수인데요. 앞서 뭐 자세한 말씀을 이은주 앵커가 해주셨기 때문에 저는 기본적으로 코리아 밸류업 지수와 관련돼서 시장에서 나오고 있는 평가 몇 가지만 좀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일단 삼성전자, SK하이닉스, 현대차 같은 종목들 우리가 익히 예상했던 종목들은 들어가 있는데 심지어 고려아연도 들어가 있는 상황이고요.
그런데 이제 금융의 대장주인 KB금융이 빠진 거를 두고 좀 논란이 좀 계속 좀 될 것 같고요, 앞으로도. 그다음에 IT 쪽 종목들이 24개가 들어갔는데 좀 너무 많이 들어간 게 아니냐, 그런 지적도 좀 사실은 좀 나오고 있는데, 사실 우리나라 뭐 대표 먹거리가 IT 쪽, 뭐 전기전자라는 이쪽에서 나오는 걸 생각하면 이것도 뭐 그렇게 과하게 지적을 받을 만한 일은 아니지 않나 생각도 좀 들고, 유가증권 시장 67개, 코스닥 시장 33개, 비중이 좀 서로 좀 한 3분의 2 대 3분의 1 정도 이렇게 돼 있다라는 부분도 있고, 시가총액을 제한을 하다 보니까 IT 기업 비중이 높다는 지적이 있었고, 그다음에 11월 달에 ETF 상품 출시할 계획이다라는 내용도 있었고, 뭐 이런 정도의 내용들입니다. 중요한 거는 이 코리아 밸류에이션 지수의 기준을 있기 때문에 이게 사실은 뭐 모든 기업들이 다 들어갈 수는 없고요. 또 그렇다고 해서 여기에 지금 100개 종목에 들어가 있는 종목들이 또 다 시장에서 자격이 있다라고 또 판단을 하기도 좀 애매하긴 합니다. 이게 기준점이라는 게 사실은 조금 다르게, 사람마다 생각이 좀 다르기 때문에 그런 거고요. 중요한 거는 이 코리아 밸류업 지수에 들어가 있기 때문에 뭐 이게 이제 앞으로 뭐 주가가 시장의 주도주가 되고 주가가 뭐 계속 올라갈 것이다, 이런 식의 일종의 선형적인 접근은 조금 이제 위험할 수 있다. 이 부분을 조금 이제 우리가 생각을 해봐야 될 거라는 거고요. 중요한 거는 이 코리아 밸류 지수라는 게 만들어졌고, 여기에 들어가 있는 종목들, 이게 이제 상당히 좀 조건이 좀 까다롭게 돼서 여기에 들어가면 정말 주가가 뭐 이를테면 MSCI 지수처럼 여기에 들어가면 시장에서 자금이 좀 들어온다, 기관들도 투자하고 외국인도 투자한다, 뭐 이런 식의 인식을 만드는 이 작업이 사실은 더 중요하다. 뭐 아무나 다 들어간다고 그러면 그게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정말 코리아 밸류업이 되려면 그런 종목들이 들어가 있는 지수다라는 인식을 이 지수가 이제 앞으로 가져주느냐, 그게 더 중요하다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자, 반도체 얘기 좀 오늘도 준비를 했습니다. 반도체 전체적으로 그동안에 삼성전자, SK하이닉스 뭐 다 안 좋은 쪽으로 이제 뭐 얘기가 되고 있는데요. 좀 분리가 되는 느낌입니다. 그러니까 삼성전자는 계속해서 좀 안 좋을 것이다. 결국 따지면. 그다음에 SK하이닉스는 괜찮을 것 같다. 뭐 이런 얘기가 되는 겁니다. 이렇게 분류가 되는 기준점은 SK하이닉스로 대표되는 HBM 쪽은 수요가 여전히 좋다라는 측면인 거고요. 그러니까 SK하이닉스도 괜찮을 거다라는 얘기고, 삼성전자는 아직도 HBM이 엔비디아의 이제 퀄 테스트 통과 못하고 있는 등 뭐 하여간 HBM 쪽에서는 별로 좀 메리트가 없는 거죠. 모멘텀이 없는 상황이고, 결국 이제 레거시 쪽, 그러니까 범용 반도체 쪽인데 그쪽은 중국이 좀 많이 따라온 상황이기도 하고, 이쪽이 좀 최근에 단가도 좀 지지부진하고 수요도 좀 늘지 않고 있죠. 그러다 보니까 삼성은 계속 안 좋을 거다, 좀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근데 좀 중요한 거는 삼성의 최근에 외국인들이 계속해서 5조 원 이상, 6조 원 가까이 팔고 있는 가장 큰 이유가 뭘까라는 부분에 대한 고민이 좀 필요한 대목이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듭니다. 사실은 삼성전자의 펀더멘탈이 물론 이렇게 뭐 여의도 증권가에서 얘기가 나오고 있긴 합니다만, 근본적으로 과연 그 문제일 거냐라는 부분에 있어서 지금 삼성전자에 더 큰 문제가 뭐가 있는 게 아니냐라는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러다 보니까 최근에 인텔이 이제 파운드리 부문을 분사하기로 얘기가 된 것처럼 결국 삼성전자의 파운드리 부분에 과연 경쟁력이 TSMC에 비해서 이제 어느 정도 있겠느냐. 그러니까 지금처럼 현저하게 시장 점유율도 차이가 벌어지고, 사실 또 중요한 어떤 그런 뭐 최첨단, 선단 공정이라고 보통 얘기하죠. 최첨단 공정의 이런 새로운 반도체 같은 칩 같은 경우들은 대부분 다 지금 뭐 애플도 그렇고 빅테크들이 대부분 다 지금 TSMC로 가고 있는 현실 아닙니까? 이런 상황에서 삼성전자의 파운드리의 경쟁력이 계속 TSMC와 차이가 벌어지다 보니 결국은 인텔의 사례를 봤을 때 삼성전자도 파운드리 부분을 이대로 가져가는 게 과연 적절한 거냐, 이런 식의 생각들이 지금 시장에서 특히 외국인 투자자들 쪽에서 갖고 있는 게 아니냐, 이런 좀 해석도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결국 지금은 삼성전자한테는 범용 뭐 디램이나 낸드가 뭐 많이 팔리냐 덜 팔리냐의 문제보다도 지금의 이 구조가, 그러니까 종합 반도체 기업으로 가는 게 과연 적절한 선택이냐에 대한 어떤 판단, 이 부분이 더 중요한 게 아니냐, 이런 식의 해석을 시장에서 좀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오늘 마지막 얘기 중국 얘기인데요. 중국의 유동성 공급 방안, 앞서 이제 말씀을 잘 들으신 대로 지준율 내리고 정책금리 내리고 주담대 금리 내리고 주택계약금 비율 조정하고 이런 공급 방안들, 사실 결국 전체적으로 내용을 보면 부동산을 살려서 중국의 내수 경기를 살리겠다, 이제 이런 전략으로 좀 볼 수가 있겠고요. 그다음에 이제 어제 철강이라든가 석유화학 쪽 급등했던 것도 그렇고, 이런 것들 좀 상황으로 봤을 때 이제 사실 이 석유화학이랑 철강 쪽 같은 경우는 중국에서 아주 대표적으로 밀어내기 수출을 하고 있던 업종이기도 하거든요. 근데 과연 이제 이런 부분들이 과연 어느 주춤해지고,
특히 이제 중국이 이제 신규 제철소 건설을 하지 못하게 한다라는 것 때문에 철강 쪽이 좀 이제 어느 정도 바닥을 찍고 올라가는 게 아니냐. 결국 이제 공급이 줄어든다는 얘기니까요. 그런 부분들의 얘기도 있고요. 유가가 좀 올라가는 거 보면 최근에 좀 며칠 올라가는 거 보면 이제 중국 경기가 좀 나아질 수 있지 않겠냐 이런 해석도 좀 나오고 있고요. 증권가 일각에서는 중국이 이제 바닥을 찍은 게 아니라 이런 해석도 좀 나오고 있습니다. 근데 지금 아직은 좀 섣불리 판단할 때는 좀 아니지 않느냐 생각이 좀 들고요. 중국이 바닥일 수는 있긴 한데 중국이 지금 계속 가장 큰 문제가 디플레에 대한 우려가 나오고 있다는 거를 그게 좀 꽤 오래됐죠. 심지어 뭐 일본처럼 그렇게 잃어버린 뭐 20년, 30년이 될 수 있다 이런 지적도 나오고 있는 것처럼 중국이 이제 디플레를 극복하느냐 이 부분에 대한 게 조금 더 검증이 필요하다. 시간이 좀 걸릴 문제라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어쨌든 그동안 이번에 나온 유동성 공급 정책도 지난번 7월이었나요? 이 양회 때 나왔어야 될 내용이 이제 나온다라는 거 측면에서 좀 뒤늦었다라는 것, 결국 타이밍을 놓쳤다라는 부분에 있어서는 실기라는 또 해석도 좀 해볼 수가 있기 때문에 중국 유동성 공급 대책 일단은 나온 거는 반가운 일이긴 한데 이게 실질적으로 중국의 경제 지금의 디플레 우려가 나오고 있는 상황을 좀 되돌릴 수 있느냐 이 부분은 이 정도 가지고 과연 될 것이냐 이런 해석도 좀 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오늘 뉴스 브리핑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마켓 비하인드로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이동근 IM증권 신사업추진팀 팀장과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팀장님 어서 오세요. 네, 지난주 연준의 빅컷을 시작으로 어제는 또 중국 쪽에서 부양책 이슈가 나오면서 시장 안에서 유동성 증가에 대한 기대감이 그대로 증시에 반영이 되는 것을 고스란히 느낄 수 있는 것 같습니다. 지금 시장에서 말 그대로 유동성이 하나의 이 디딤발이 되어주는 것 같은데 최근 증시 분위기 어떻게 보실까요? 말씀해 주신 대로 사실 이제 그 미국의 빅컷에 이어서 네. 중국도 이제 전격적으로 좀 이제 금리 인하를 밝혔습니다. 사실 뭐 내용은 비슷해요. 저기 미국 같은 경우도 이제 결국 이제 경기 침체에 대한 적극적인 방어의 의지. 중국은 더하죠. 중국은 사실 이제 지금 정말 내수가 살아나지 않는 흐름들이 장기화되고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있어서 좀 더 강력한 부양책을 써야 한다라는 그런 기대들이 있었는데 결국 이제 그런 기대들이 서서히 좀 이제 충족이 되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결국 뭐 지금 경제 둔화 상황이 이어지면서 올해 성장률 목표 자체도 조금 이제 지금 한 5% 정도인 상황인데 이 부분을 달성하기 위해서 사실 중국 입장에서는 지금 여기서는 강력한 부양책을 쓸 수밖에 없는 그런 입장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을 것 같고요. 사실 뭐 이렇게 이제 금리 인하 사이클이 본격화되고 있다. 결국 시장에는 상당히 앞에서 이제 께서 말씀해 주신 대로 이제 유동성이라는 측면에서는 긍정적으로 받아들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사실 뭐 이제 연준이 뭐 이전에 저도 이제 그런 말씀 많이 드렸습니다만 사실 이번에 빅컷을 할 거라는 예상보다는 그냥 좀 0.25%씩 네. 여러 차례 내지 않겠느냐는 전망이 훨씬 더 많았음에도 불구하고
B컷에 단행한 부분은 결국은 지금 그 물가 수준이 아직까지 목표에 도달한 부분은 아니지만은 일단 물가가 통제 가능한 범위 내로 진입을 했어요. 그러면서 절대적인 레벨도 낮아졌죠. 이제 그런 부분에서 결국은 이제 물가에서 어떻게 보면 이제 중심이 이제 관심이 어떻게 보면은 이제 이런 그 경기로 좀 이제 옮겨지는 그런 쪽의 어떤 본격적인 좀 신호탄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을 것 같고요. 그러니까 물가 둔화 이제 좀 어느 정도 신뢰가 되는데 이제 경기 침체가 생각보다 빠르게 나타날 수가 있다라는 부분에 대해서 미리 좀 차단을 해야 된다. 이런 부분이 이번에 이제 그 B컷을 선택한 좀 중요한 이유가 아닌가 생각이 되고요. 한편으로는 좀 이제 선적인 보험이죠. 앞에서 말씀드린 대로 경기 침체를 미리 차단하기 위한 이런 보험이라는 그런 말씀을 드릴 수가 있을 것 같고요. 결국 만약에 이제 그 대응이 지연되면서 고용시장이 지금의 속도보다 좀 더 빠르게 둔화될 경우에는 그러니까 미국의 경제 침체 진입이 더 빨라질 수가 있다라는 이런 가능성을 미리 좀 막겠다라는 그러한 의도다 이렇게 좀 말씀드릴 수가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또 이제 그런 부분도 있죠. 지금 이제 화면에 나오고 있습니다만은 연준의 정책 타이밍에 대해서 사실 말이 많았잖아요. 그러니까 연준이 어느 순간부터는 너무 지표에 의존한다. 너무 이제 후행적으로 간다. 사실 과거에는 연준이 시장을 좀 리드하는 앞에서 선제적으로 이제 뭔가 정책을 내놓는 물론 그것이 때로는 실패할 때도 있었지만은 어쨌든 간에 연준의 어떤 책임 중에 하나가 그런 거였다고 할 수가 있는데 지금은 이제 연준이 지나치게 눈치를 본다. 후행적이다. 이런 얘기들이 굉장히 많이 나왔지 않습니까? 뭐 이번에도 이제 뭐 일부에서는 7월에 금리 인하 해야 되는 거 아니었냐 이런 식의 얘기들이 많이 나왔기 때문에 결국 이러한 어떤 선제적인 대응이 미흡하다는 비판에 대해서 이번에는 좀 이제 B컷을 통해서 이런 부분들을 좀 이제 뭔가 이제 좀 만회하고자 하는 그런 의도도 좀 있지 않았나 생각이 들고요. 결론적으로 이제 말씀드리면은 연준이 이제 경기, 특히 노동시장이 둔화가 되면은 과감한 조치로 대응할 수 있다라는 의지를 확실하게 나타냈고요. 그래서 다시 한번 강조하지만은 물가에서 경기로 이제 완전히 좀 옮겨졌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결국 이렇게 이제 연준의 정책 대응이 경기 저점을 높이고 침체 가능성을 낮추는 방향으로 작용할 것으로 전망이 되기 때문에 결국은 그렇다면은 이렇게 이제 금리 인하가 본격화되면은 전반적인 경제 환경은 개선되지 않겠는가 이렇게 좀 정리해드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선제적인 보험적인 성격을 띄었던 행동으로 풀이를 해볼 수 있겠다 말씀을 주셨고 팀장님도 사실은 B컷보다는 스몰컷을 미리 예상을 하셨다라고 말씀을 주셨는데 이제 다가오는 11월 FOMC 벌써 또 B컷에 대한 이야기들이 많이 나오고 있거든요. 추후엔 어떻게 될까요? 사실 지금 B컷을 연속으로 하는 게 과연 그 시장에서 그것을 어떻게 받아들이냐의 문제인 것 같아요. 사실 이번에 이제 B컷 이후에 바로 나타난 반응은 그거였어요. 이거 그만큼 지금 안 좋은 거 아니냐라는 반응. 물론 그 이후에 이 B컷이 말씀드린 대로 선제적 성격이다, 보험적 성격이다라는 부분이 이제 부각이 되면서 사실 시장이 이제 긍정적인 쪽으로 반응을 했지만은 사실 우선적으로 나타난 반응은 좀 부정적이었다라는 거죠. 그런데 여기서 만약에 B컷을 연속적으로 한다? 그러면 정말로 야 이거 정말 나쁜 거 아니냐. 오히려 이런 식의 어떤 반응을 불러일으킬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사실은 저는 B컷을 연속으로 한다? 그 가능성은 정말로 좀 낮지 않겠는가. 물론 시장은 지금 그걸 어느 정도 바랄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지금 절대적인 금리 수준이 좀 높아져 있는 상황이고 이 부분을 좀 빠르게 떨어뜨리는 것이 맞지 않나라는 그런 또 어떤 그런 의견을 가진 그런 분석가들도 많기 때문에 충분히 나올 수 있는 얘기지만은 사실 연준은 지금 뭐 이미 뭐 요번에 이제 그 파월 의장의 기정에서 나왔지만은 지금 어떤 그 시장의 전망은 연말까지 뭐 이제 한 50bp 또는 75bp 정도의 이런 정도의 아마 금리 인하를 하지 않겠는가 이렇게 좀 말씀드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처음에는 보험적인 성격으로 선제적으로 움직였다라고 풀이해볼 수 있지만 두 번 연속의 B컷은 오히려 시장에게는 상당한 부담이 될 수 있다라는 것까지 함께 공유를 주셨고요. 자, 그리고 오늘 또 열리는 미국 증시에서 중요하게 봐야 되는 게 바로 마이크론의 실적이 되겠습니다. SK하이닉스, 삼성전자보다도 먼저 실적을 발표하는 마이크론, 우리 국내 반도체주들에게는 또 하나의 이제 방향성을 잡아볼 수 있는 힌트가 될 것 같은데 일단 오늘 미증시에서 반도체주들 다 좋기는 했거든요. 오늘 실적에 따라서 크게 또 엇갈릴 수 있을까요? 사실 이제 당초에는 마이크론의 실적이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그런 의견들이 시장에 많았는데 조금 오히려 실적 발표가 다가오면서 어떤 마이크론 실적에 대해서의 기대감은 좀 떨어지는 것 같아요. 사실 뭐 이번 실적이 뭐 그렇게
시장의 완전히 시장의 어떤 그런 기대를 충족시키지 못할 것이라는 얘기들도 많이 나오고 있고 네. 좀 이렇게 보수적인 전망들이 나오고 있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사실 뭐 이런 부분들 물론 이제 당연히 오늘 이제 마이크론 테크놀로지의 실적 그리고 실적도 중요하지만은 향후의 가이던스 계획 이런 부분들이 더 중요할 것으로 생각이 되고요. 사실 마이크론의 실적 이후엔 또 이제 10월 초에는 아마 삼성전자의 실적 그 잠정 실적에 대한 얘기들이 나올 겁니다. 사실 지금 삼성전자도 그렇고 SK하이닉스도 그렇고 당초의 실적 전망치가 계속해서 좀 하향이 되고 있다는 부분. 네. 이게 시장이 굉장히 부담이죠. 뭐 우리가 얘기하는 뭐 레거시 반도체에 대한 좀 부정적인 견해들 최근에 이제 그를 바탕으로 해서 모건 스탠리 같은 경우에 상당히 부정적인 리포트를 내놓으면서 네. 어떤 반도체 업종 전반에 영향을 좀 크게 주기도 했었고요. 결국 지금 그 어떻게 보면은 최근에 이런 것들이 시장에서 좀 가장 잘 나타나는 건 역시 외국인의 매도라고 할 수가 있을 것 같아요. 네. 사실 뭐 8월 초부터 시작해서 외국 시장이 우리 특히 이제 국내 증시가 상대적으로 좀 이제 그 글로벌 증시의 흐름, 특히 미국 증시와 동조화되지 못하는 가장 큰 이유가 어떻게 보면 외국인의 매도도 하나의 그 중요한 이유로 꼽을 수 있을 것 같은데 외국인이 9월에만 코스피 시장에서 6조 원에 달하는 매도 우위를 시현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 중에서 반도체 업종에서만 6조 7천억 원이에요. 그러니까 결국은 반도체를 제외한 순매수란 얘기죠. 예를 들면 최근에 뭐 바이오라든가 2차 전지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오히려 외국인들이 좀 매수라는 측면이 분명히 있거든요. 네. 이제 그런 부분들을 감안하면은 이게 작년 11월 이후에 올해 7월까지는 외국인들이 반도체 샀어요. 그러다가 이제 매도로 돌아선 부분인데 결국 이것이 어떤 외국인들의 시각 변화 그리고 이제 이런 것들이 좀 지금 최근에 반도체 실적에 대한 우려 이런 것들과 좀 맥을 같이 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고요. 사실은 어떻게 보면 지금 삼성전자를 놓고 봤을 때 우리가 얘기하는 이제 12월 선행 PER이 9배 그리고 선행 PBR은 1배입니다. 그리고 이제 SK하이닉스는 선행 PER 5배 그리고 역시 PBR은 1배. 그러니까 굉장히 지금 절대적인 그 밸류에이션으로 봤을 때는 이제 어느 정도 역사적으로 저점권입니다. 네. 그러니까 이런 얘기는 아마 많이 들으셨을 건데 왜 주가 못 가느냐고 하시면 할 말이 없는데 사실 지금 밸류에이션만 놓고 봤을 때 삼성전자나 SK하이닉스나 굉장히 저점에 있다는 거죠. 다만 이제 뭐 최근에 뭐 그런 얘기도 많이 해요. 삼성전자하고 SK하이닉스는 좀 다르게 봐야 된다는 얘기도 나오고 있고 SK하이닉스 같은 경우는 HBM에 대한 기대라든가 이런 부분들을 계속 갖고 가는 회사이기 때문에 좀 다르게 봐야 된다는 얘기도 있고 하지만은 일단은 저는 뭐 밸류에이션을 놓고 봤을 때는 두 종목 전부 다 네. 어느 정도 저점권이 아닌가. 다만 이게 이제 뭐 여기서 바로 반등을 할 것이다. 이런 얘기를 하기가 어려운 게 단순히 이런 밸류에이션 요인보다는 지금은 수급적인 부분들, 투자 심리에 대한 부분들 이런 것들이 더 강하게 작용하는 네. 그런 위치이기 때문에 일단은 지금 상황을 보고 일단 오늘 뭐 마이크론 실적도 좀 확인을 하고 네. 그리고 뭔가 이제 수급적인 부분들, 외국인들이 이제 언제쯤 다시 들어올 것인지 이런 부분들도 확인을 하면서 저는 그 이후에 대응해도 좀 늦지 않겠는가. 지금은 어떻게 보면 이제 크게 봤을 때는 조금 이제 그 바닥을 다지는 과정이다라는 표현. 그러니까 어제 같은 경우는 사실 반도체가 오후장에는 좀 돌아서는 모습이 나왔단 말이죠. 네. 결국 이런 것들이 지금 이제 어느 정도 저점 근처에 온 것이 아니라는 이런 심리들이 조금씩 형성되기 시작한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어요. 그렇기 때문에 일단은 지금은 먼저 바닥을 좀 확인하는 네. 이런 흐름을 좀 거쳐야 된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네, 10만 전자를 외쳤는데 어느덧 5만 전자를 바라보고 있는 삼성전자 그리고 SK하이닉스까지 최근 외국인들의 대량의 매도로 인해서 지난 몇 달 동안 굉장히 힘겨운 나날을 보내고 있었습니다. 그래도 조금은 우리가 희망을 가져볼 수 있을 법한 게 말씀해 주셨던 것처럼 밸류에이션 지금 굉장히 저점에 와 있다라고 언급을 주셨지만 어제 또 밸류업 지수에 함께 두 종목이 나란히 이름을 올렸어요. 이런 부분에 있어서 혹시라도 외국인들이 조금 더 매력적으로 생각할 수 있는 계기가 될 수 있을까요? 사실 이제 어제 밸류업 지수 발표를 보고 나서도 저는 약간 조금 이제 고개를 갸우뚱하게 된 게 사실은 이게 100종목을 선정을 했는데 일단 조금 그 들어가야 될 종목들이 빠진 종목들도 분명히 있습니다. 여러분들 아마 느끼시겠지만은 이게 빠졌다고 이런 아마 이게 과연 지금 어떤 시장에서 얘기하는 우리가 기대하고 있는 밸류업과 관련돼 있는 지수인지에 대해서는 향후에 물론 이제 좀 편출입이 있을 거예요, 분명히. 네. 지금은 어떤 이런 그 주주 가치라든가 또는 어떤 기업의 이런 그 어떤 여러 가지
이런 부분들보다는 조금 이제 어떻게 보면 뭐 업종 간의 안배라든가 이런 부분도 좀 있었던 것 같고 그렇기 네. 때문에 일단 이 부분이 어떤 시장에 어떤 예상했던 것보다 또는 기대했던 것보다 영향을 주기는 좀 쉽지 않지 않나. 오히려 이 부분이 오늘 시장에서는 오히려 부정적으로 작용할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한편으로는. 그렇기 때문에 사실은 이 밸류업 지수보다는 향후에 이제 기업들의 어떤 이런 그 우리가 얘기하는 이런 그 기업 가치라든가 주주 환원이라든가 이런 거에 대한 진행 네. 또 이제 아직까지 이런 쪽에서 발표하지 않은 기업들이 많단 말입니다. 이런 기업들의 어떤 발표 또 이제 어떤 그 이후에 액션 플랜 이런 부분들을 확인하면서 저는 대응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하고요. 이제 이번에 발표된 그런 밸류업 지수를 바탕으로 해서 뭐 ETF도 나오고 네. 상품들이 나올 텐데 그런 부분들이 어떻게 시장에서 반응이 될지 이런 것까지도 좀 확인할 필요가 있지 않겠는가 이렇게 좀 말씀드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그렇다면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와 같은 대형 반도체주들의 현재 저점에 대한 밸류에이션 매력도가 외국인들을 다시 우리 국내 증시로 불러들이는 데는 큰 역할을 하지 않을 수도 있다라고 좀 생각을 하시는 걸까요? 그래서 일단 좀 그런 거죠. 지금은 일단 그거보다는 말씀드린 대로 마이크론의 실적이라든가 삼성전자, SK하이닉스의 실적, 뭔가 이제 이런 부분들, 그러니까 조금 설사 부정적이라고 하더라도 네. 이런 실적들이 발표가 된 이후에 그럼 그렇다면 거기서 언제 좋아질 수 있는지 여부 네. 이런 부분들의 확인이 필요한 거죠. 그리고 말씀드린 대로 그런 것들 악재들이 다 반영이 됐다라는 그런 어떤 심리들이 좀 형성이 되면은 어느 정도 이제 거기서부터는 주가도 조금 이제 턴어라운드 하지 않겠는가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일단 당장은 실적을 보고 함께 움직이자 말씀을 주셨습니다. 어쨌든 국내 증시, 글로벌 증시와 비교해서 봤을 때는 확실히 저점에 와 있다. 지속적으로 좀 답답한 구간에 들어와 있는 모습이 여실히 느껴지는데 그렇다면 투자의 관점에서 지금은 우리가 좀 적극적으로 행동을 취해도 되는 시기일까요? 말씀드린 대로 사실은 뭐 우리 증시가 상대적으로 좀 이제 부진한 모습을 보이고 있지만은 뭐 최근의 흐름, 특히 어제 흐름 같은 경우 이제 뭐 중국의 금리 인하 어제 이슈가 있었고 그래서 어제 오장의 흐름들이 조금 긍정적이었어요. 네. 코스피도 2,600 위로 좀 이제 확실하게 올라오는 모습을 보였었고 코스닥의 흐름도 상당히 상대적으로 좋았는데 사실은 지금 이제 시장을 큰 틀에서 보면은 8월 초 그리고 이제 9월 나타났던 어떤 큰 폭의 변동성 이후에 이제 시장은 조금씩 정상화되는 과정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요. 결국 이런 그 정상화의 배경에는 미 연준의 정책 방향성 전환으로 시작되는 글로벌 금리 인하 사이클이 긍정적인 역할을 하지 않겠는가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요. 결국 과거의 경우를 보더라도 선제적인 금리 인하 시기가 나타났을 시기에 증시는 안도랠리의 국면이 나타났었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이번에도 시기의 문제일 뿐이고 경기 침체가 아닌 상황에서의 금리 인하는 글로벌 증시와 위험 자산에 대해서는 강한 상승 동력으로 작용해 왔다. 이런 말씀을 드릴 수가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미국 금리 인하라는 부분이 달러의 약세로 작용을 하면서 선진국 대비해서 신흥국 증시에는 긍정적인 환경을 제공해 줄 수가 있다라는 부분. 그런 부분들도 염두에 둘 필요가 있을 것 같고요. 다만 이제 지금 우리나라 증시 같은 경우는 앞서 말씀드린 대로 반도체가 못 가고 있고 이런 부분들이 사실은 굉장히 그 비중을 크게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지수 플레이가 쉽지가 않아요. 사실 지수가 지금 올라가더라도 좀 막히는 계속 이런 흐름들이 반복이 될 수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뭐 계속해서 말씀드립니다만 지금은 결국은 시장의 대응은 업종이라든가 종목 중심의 대응이에요. 뭐 이제 지금 바이오 업종 같은 경우 어제 좀 쉬었지만은 사실 바이오 같은 경우도 이제 좀 조정을 받으면 또 이제 매수가 들어올 수 있는 그런 시기라고 생각을 할 수가 있고 그리고 이제 뭐 또 8월 이후에 좀 낙폭 과대 업종이라고 할 수 있는 뭐 자동차라든가 조선이라든가 기계라든가 소비재 최근에 움직임들이 좋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보면은 결국 지금은 시장에서 또 2차 전지도 빼놓을 수 없겠고요. 결국 이런 보면은 지금은 시장은 역시 지수보다는 업종이라든가 종목 중심의 흐름이 좀 계속해서 좀 이어지지 않겠느냐 이렇게 좀 말씀드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업종보다는 종목 위주로 추가적인 분위기가 이어질 수 있겠다 말씀 주셨습니다. 지금까지 이동근 팀장과 함께했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일단 국내 증시가 안정세를
찾아가고 있다라고 말씀을 해주셨는데 오늘 과연 어떤 흐름을 보일지 계속해서 지켜보시죠. 네, 저희 개장까지 이데일리 TV와 함께 하시면서 주요 내용들 잘 점검을 해 나가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저희 오늘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 함께하도록 하겠고요. 내일 아침에 다시 인사드릴게요. 오늘도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